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도아쌤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고1 통합사회 어려웠던 문제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번입니다. 3번은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선 제시문부터 살펴보면은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법이 있다면 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법이니까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게 정의로웠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정의롭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있다면 이를 우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국민청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여론을 형성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실패했다면 시민불복종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요. 시민불복종은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들이 다 실패한 이후에서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시민불복종은 공공성, 비폭력성, 그리고 처벌 감수 등의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하더라. 왜 처벌을 감수해야 하냐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도 감수해야 되더라 정도까지 봤으면 선지를 살펴볼까요? 1번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행되어야 한다. 정답이죠. 아까 시민불복종은 공공성, 비폭력성, 그리고 처벌 감수 등의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1번이 맞는 말이겠어요. 2번 시민불복종은 처벌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처벌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번 시민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법, 즉 정의롭지 않은 법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노력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노력들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합법적인 노력보다가 아니라 합법적인 노력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5번 시민불복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폭력도 허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중에 비폭력성이 제시문에 있었죠. 그래서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생활과 윤리 파트에서는 시민불복종이 3점짜리 문제로 종종 나와요. 일단 통합사회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고요.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한번 미리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서요. 경제 파트라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살펴보면 기회비용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기회비용. 우리가 종종 쓰는 기회비용이란 단어는 내가 어떠한 것, A와 B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A를 선택했다면 A를 선택함으로써 놓치게 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제라는 과목에서 엄밀히 따져보면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이 꼭 해두셔야 합니다. 우선 경제 과목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경제학 용어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부터 제시문과 함께 개념 정리를 해보면 답은 주말 저녁 3시간 동안 여가를 즐기기 위해 체험료가 3만 원인 도자기 공예 체험과 그리고 관람료가 2만 원인 밴드 공연 중 하나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자 한대요. 우리가 이 자본,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무제한일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자들도 100억대 부자라면 그 100억 안에서 자본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요. 아니면은 뭐 1000억대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1000억이라는 한정된 자본 안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소소하게 이 갑친구는 가지고 있는 돈의 몇만 원 돈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이때 제시문에 나와 있는 체험료가 3만 원이라는 점에서 도자기 공예 체험의 명시적 비용은 3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밴드 공연의 명시적 비용은 2만 원이래요. 2만 원. 단순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이 가격만을 보자면 도자기 기억이
돈이 더 많이 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소비라는 거는 우리가 또 돈을 아끼면 좋죠. 우리가 돈을 아껴 쓰면 좋지만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살자고 돈도 벌고 하는 건데 너무 궁핍하고 이 삶 자체가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번대 안에서 합리적으로 소비도 해가면서 나의 여가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챙길 줄 알아야겠죠. 명시적인 비용은 도자기 체험이 좀 더 비싸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자기 체험이 더 비싸고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까 기회비용에서 암묵적 비용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편익이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제시문을 좀 더 살펴보면은 갑의 선택에 따른 편익을 화폐 가치로 표시하면 각각 4만 원이다. 편익은 둘 다 4만 원이래요. 편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씀으로써 얻는 행복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비를 함으로써 내가 얻는 만족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한번 돈,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도자기 체험을 했을 때나 밴드 공연을 봤을 때나 둘 다 얻는 만족감은 똑같아요. 4만 원 정도의 가치로 똑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부터 살펴보면은 기억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1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죠. 우리가 명시적으로 실제로 지출하는 돈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도자기 체험을 하는데 지출하는 돈은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이고요. 니은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 내역이 나왔어요. 암묵적 비용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암묵적 비용이란 실제로 내가 돈을 지출한 것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게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 즉 내가 놓치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지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놓치게 되는 이익을 말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놓치게 된 비용이 편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놓치게 되는 이 암묵적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억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암묵적 비용은 놓치게 된 니은, 내가 기억을 선택했으니까 니은을 놓치게 됐잖아요. 니은을 선택했을 때 내가 놓치게 된 이익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암묵적 비용은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인 이만큼의 이익을 내가 놓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2고요. 그럼 니은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암묵적 비용은 내가 니은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선택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4 빼기 3인 1, 1에 대한 이익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은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3만 원이 아니라 1만 원이 되겠고요. 3번 넘어가서 기억은 니은보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다. 아까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었잖아요. 기억에 대한 기회비용은 5, 그리고 니은에 대한 기회비용은 2 더하기 1인 3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니은보다 기회비용이 더 크죠. 기억이 5고 니은이 3이니까 기억은 니은보다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선택에 따른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 그쵸? 이게 정답이죠. 니은은 편익이 4, 기회비용이 3이라서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컸어요. 그런데 기억은 편익이 4인데 기회비용이 5니까 기회비용이 편익보다 크네요. 그래서 니은은 기억과 달리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라고 한 게 정답이겠어요. 5번으로 넘어가서요. 디귿이 5만 원으로 상승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편익이 각각 5가 된다면, 편익이 만약에 5라면 기억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우선 합리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얻는 만족감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아이패드를 보통 이제 많이들 공부하는데 활용을 하죠. 근데 아이패드라는 이 절대적인 명시적 비용은 커요. 명시적 비용은 되게 크죠. 이게 100만 원 넘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패드를 사긴 했어요. 아이패드 쿠팡에 되게 이제 그 할인 행사, 할부 행사를 하길래 16개월 할부를 하길래 저는 이제 내년까지 아이패드 값을 갚아야 되는데, 여튼 이 아이패드가 근데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아이패드를 삼으로써 원래는 책을 막 이만큼 가지고 다녀야 될 거를 단거나 시켜서 이렇게 갖고 다닐 수도 있고 필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화면 녹화도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내가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편익을 느꼈어. 근데 그 편익이 돈으로 환산할 때 100만 원에 대한 가격보다도 훨씬 크다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단순히 돈 때문에 이게 더 비싸니까 안 사고 되게 이게 싸니까 사야지 하는 것들은 보통 가격 때문에 나의 선택이 좌지우지 된 것들은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옷 같은 것들도 비싸니까 못 사고 이거는 싸니까 세일하니까 사는 거, 특히 할인하니까 사는 것들은 한두 번 입고 다 처박아 둡니다. 잘 안 입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이거는 사야 돼 싶어서 조금 비싸지만 내가 무리해서라도 이 정도면 내가 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 것들은 한번 사서도 몇 년이 지나고 4년, 5년, 6년이 지나도 되게 애장템으로 잘 입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라는 거는 무조건 싼 걸 사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싼 걸 샀다가 후회하고 괜히 중고품 이런 거 샀다가 좀 쓰다가 고장나서 새 거를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에게 과연 이 물건을 삼으로써 얼만큼의 편익이 오고 이 편익이 과연 기회비용보다 큰가? 우리가 이걸 고려해야지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걸 봤을 때 그럼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잖아요. 편익이 만약에 5로 상승한다면 기억은 똑같죠. 편익과 기회비용이 똑같은데 니은은 오히려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1에서 2나 더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라 니은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경제 부분을 묻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요거를 한번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잘 보면은 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또 경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용어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어렵진 않고요. 한번 바로만 보겠습니다. 6번은 시장 실패 요인이래요. 이제 애덤 스미스 친구가 자유롭게 놔두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시장을 잘 효율적으로 움직여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시문을 살펴보면은 마당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집주인은 그 정원을 보게 되는 행인들에게 의도치 않은 만족감을 주지만 만족감을 얻은 이들로부터 대가를 받을 순 없죠. 만약에 이 집주인이 정원을 꾸민 대가로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받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너 봤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다면은 그 돈을 바탕으로 정원을 엄청 더 화려하고 예쁘게 꾸밀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유지에서 정원을 꾸몄는데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돈 내놔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처음에 취미로 이렇게 혹은 호의로 시작을 했지만 자본이 한계가 있어요. 이 정원사가 꽤나 저는 고급 직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 정원을 그렇게 꾸미는 게 꽤 많은 시간과 돈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본과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집주인이 더 화려하게는 꾸밀 수 없겠죠. 더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바탕으로 더 예쁘게 꾸몄겠지만 지금 행인들에게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좋은 거를 더 못한단 말이에요. 좋은 게 과소, 너무 적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예쁜 정원은 더 많으면 좋은데 과소, 적게 됐으니까 이거를 외부 경제라. 긍정적인 영향이 되게 적게 됐죠. 그런데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거리에서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는 사람은 그 주변의 행인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데 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씩 과태료 재수없게 경찰한테 걸려서 과태료를 낼 수는 있어요. 재수없게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수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재수없게 과태료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흡연으로 피해받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지 않잖아요. 특히 막 길 가면서 진짜 그 길빵이라고 하죠. 흔히들 하는 이제 행인들 보면은 막 진짜 솔직히 비흡연자인 저로서는 한번 좀 짜증이 나니까 이제 엄청 막 앞질러서 가기도 하는데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우리 4인 가구가 선생님은 이제 4인 가구인데 엄마, 아빠, 저 남동생이 이제 다 경제 주체가 되어서 다 키웠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저와 이 남동생을 다 키워서 우리 다 경제 활동도 하겠다. 여름방학 때 같이 이 가족여행을 갔는데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 이제 다낭으로 갔는데 다낭은 이제 아직까지 그런 흡연이나 이런 거에 엄청 관대한 국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길 가면 이제 막 오토바이 타면서도 담배를 피고 길 가는 행인들 호텔 앞에서도 막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데
저희 아버지는 흡연자라서 그렇게 이제 행복한 표정을 되게 오랜만에 봤던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길에서 이제 막 담배 피니까. 하여튼 되게 이제 이게 그리고 막 가이드랑도 같이 막 이렇게 담배를 피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행복해 보였던, 그리고 되게 좋은 국가라고 이제 극찬을 하고 가셨던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막 그렇게 흡연을 해도 길 가는 행인들에게 이게 폐를 나쁘게 했을 수 있잖아요. 그 피해를 줬잖아요. 부정적인 영향.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더 늘어나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엄청 이제 길빵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길빵이라는 것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이제 주변에 행인이 있든 말든 막 이제 담배도 피고 실내에서도 이제 뭐 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많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실내에서까지는 못 피고 그런 커피숍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곳들이 많아서 실내에서도 이제 담배를 펴라 하는데, 그거까지는 이제 안 하시던데 이제 나가서 막 엄청 전례 없는 행복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시던 그 표정이 생각이 나요. 하여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길거리에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죠.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과다예요, 과다.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외부 불경제라고도 합니다. 나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과다하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외부 효과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지난번 모의고사 때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고요. 넘어가서요.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권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발표된 문서의 일부이다. 자, 간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인데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789년이면 지금보다도 약 300년 전이죠. 엄청 오래된 기본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역사적 기본권이라고도 해요. 역사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 17조 넘어가서 소유권이라는 거는 신성불가침이며 내가 자유롭게 노동을 해서 얻은 소유물만큼 내 자유를 대표하는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그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 약간 소극적인 느낌도 들죠. 뭔가 적극적으로 해줘라는 건 아니고요. 내 거 손대지 마. 이거는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유롭게 노동을 해서 얻은 거야. 내 소유물을 건드리는 거는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내 거를 박탈하지 마. 뭐뭐 하지 말아줘. 뭐뭐 해줘는 아닙니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가 아니라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좀 소극적인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로 넘어가면 바이마르 헌법. 상대적으로 가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흘렀죠. 한 150년 정도 흘렀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소유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연히 우리가 자유롭게 노동을 해서 얻은 소유물인데 이거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 그런데 이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도 적합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자유롭게 노동해서 그 소유물 얻은 거 맞아. 인정해. 그거 보호해 주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의 소유권, 그 공공의 복리에도 적합해야만 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63조 밑에 보면은 모든 국민에게는 노동할 권리가 주어진다. 근로죠, 근로. 그리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복지 차원이죠. 그래서 이 복지국가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나왔다라고 해서 바이마르 헌법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들이 나 일하고 싶은데 이 사회가 나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잖아. 내가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잖아. 생계비 줘. 라고 국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가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없나요? 라고 가서 물어본다면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나 일자리 줘. 이런 소득 구간에 못 미치니까 생계비 줘.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되게 적극적이죠? 그래서 국가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회권이라고 해요. 아까 말했던 근로나 교육이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야, 나 이거 지원해줘 라고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좀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법도 되게 많이 알아야 되고 이제 할 손도 많이 가서 기피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거고, 이제 내려가서 제시문을 보면은 우선 가는 천부인권을 반영하고 있다. 그쵸?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다라고 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라고 해서 천부인권 사상이고요. 니은, 나는 사회권이라고 아까 말했죠. 내가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디귿,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나죠, 나. 그리고 리을로 넘어가서 나는 가와 달리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소유권은 첫 번째 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적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간다던가 재산세를 좀 더 많이 걷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공의 복리에도 적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자들에게 재산세나 세금을 더 많이 걷긴 하지만 그들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부자들 재산을 막 몰수해서 엠빵한다던가 그건 공산주의죠. 부자들의 재산을 막 다 뺏어서 몰수해서 엠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은 해주되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 또 나누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부자들 덕분이라고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도 돼요.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게 받는 것보다는 나누어 주는 부자가 되고 싶긴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탐데이